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들을 키우고 있는 예비 초등맘입니다. 우리 아들은 동네에서 쫄보로 통합니다. 겁이 많아도 너무 많아요. 2살 아이도 타는 놀이터 미끄럼틀은 4살 여름에 처음 탔고요. 킥보드는 6살 봄에, 그네는 7살이 되어 탔어요. 안 먹어본 음식은 절대로 먹으려 하지 않고요. 어려워 보이는 일은 시도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안 해, 무서워, 엄마랑 나 그림 잘 못 그려, 엄마가 도와줘. 뭘 시도하게 할 때마다 예상 답안이 뻔해서 스트레스고요. 뭐든 저랑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지쳐가죠. 이제 학교도 가야 하는데 언제까지 제가 곁에서 함께 해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겉보 우리 아들, 도전을 즐기는 용기 있는 아이로 탈바꿈 시킬 방법 없을까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겁이 많아서 걱정이다. 공포 이런 것들은 그 테두리 안에 다 넣기에는 조금 좀 다른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언어적으로 사실 봤을 때는 겁은 무서움과 뭐 두려움 이런 걸 다 통칭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한 바운더리 안에 넣을 수 있겠지만 그 아이들마다 그런 무서운 감정을 느끼는 요인들은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이제 부모님께 교류해서 볼 필요가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처럼 저희가 사실은 그 겁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볼 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어떤 일을 만약에 당했을 때 그 일이 나한테 굉장히 부정적인 결과를 미치게 될 거야 라고 아이가 미리 생각해서 느끼는 두려움이거든요. 저희 어른들도 그런 건 마찬가지죠. 내가 저거 하게 되면 나 다칠지도 몰라 라고 하는 것이 사실 두려움이나 무서움이고 그걸 저희가 겁이라고 하는데 그런 바운더리 안에서는 사실 균일하게 모든 아동들에게 통칭할 수 있겠지만 그런 마음을 느끼게 하는 요인들은 조금씩 다 달라요. 어떤 아동은 기질이 그래서인 아동도 있고 어떤 아동은 부모의 양육 태도가 그래서인 아동도 있기 때문에 그 이면에서는 두 개를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기질적으로 만약에 민감한 아이여서 두려움이나 겁에 되게 반응이 높다면은 엄마가 그걸 알아차리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똑같은 환경에서 우리 아이는 뭐 5 정도 게이지로 놀라면 다른 아이는 2 정도밖에 놀라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그거에 대해서 민감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민감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아이한테는 시간을 좀 주시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럼 그건 사실 부모의 양육 태도 에서 그게 비롯이 되는 거거든요. 뭐냐면 기다려 주셔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이제 윽박지르기 시작하시는 거죠. 맞아. 별거 아니야. 너 계속 그렇게 하면 저거 못하게 된다. 뭐 이런 되게 일반적으로 많이 쓰시는 언어들이실 아니 근데 거예요.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야, 너 지금 너 울음 안 멈추면은 저기 망태기 할아버지 잡아갈 거야? 네. 너 경찰서 아저씨가 뭐 할 거야? 뭐 사자가 와서 할 거야? 뭐 이런 거. 네, 이런 굉장히 불안을 조장하는 양육 태도이신 거예요. 특히 그쵸. 요새는 또 앱이 되게 발달이 돼 있어서 어떤 앱은 뭐 그런 귀신 목소리라든가 이런 거 들려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굉장히 좋지 않아요. 왜냐면 아동들은 인지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게 진짜 있다고 믿게 되거든요. 근데 엄마가 잠잘 때 어둠이 무서워서 뭐 귀신이 나올 것 같아 없어라고 하지만 엄마가 실질적으로 그 앱을 통해서 아이에게 있다는 인지를 가르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지 않고요. 그리고 특히 불안이 높은 아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정어를 사용하는 그런 양육 태도, 특히 훈육하실 때 그렇게 뭐 주사 뭐 이렇게 계속 울면 의사 선생님이 방주사 놓은 거야. 맞아. 이런 거 아시죠? 네, 그리고 뭐 이렇게 되면 너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야. 너 이거 못하면 저거 못하게 된대. 그러니까 안 싸면 엄마가. 네, 협박이라고 표현할게요. 협박. 어떤 협박적인 태도와 고압적인 태도로 아이에게 계속 불안을 조장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 무서움, 겁의 정서적인 이유는 불안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안이 정서적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아이를 계속 불안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양육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먼저 만약에 아이가 12개월에서 17개월이라면 이건 발달론상으로서 뭐 당연한 수준이기 때문에 두려움에 대한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그 이후의 아동이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 체크하신 후에 서칭해서 나눠보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겨레 같은 건 민감도가 되게 높잖아요. 그럼 사실은 엄마가 안전하게 보호해줄게, 부모가 안전하게 보여주겠다는 메시지를 계속 주시는 건 좋지만 이제 연령이 올라가면 그 메시지 후에 플러스 알파로 그렇지만 우리 어떻게 해볼까라는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게 필요해요. 근데 그 대안이 없이 그냥 우리가 계속 안전하게 지켜주게끔 한다면 아이가 그 답을 찾아내기 어렵겠죠. 예를 들자면 가장 많이 쓰시는 것 중에 하나는 놀이로 이제 저희가 순화를 하는 건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아이가 무서워하는 괴물을 뭐 이렇게 무찌르는 놀이라던가 특히 남자 아이들이 공격하는 놀이를 할 때 가장 많이 엄마들이 사실 안 좋은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격하지 말고 도와줘라고 놀이 방향을 선회한다던가 아니면 죽였어 내가 괴물 죽였어라고 하는데 다시 살려줘라고 하시는 그런 반응이 되게 높아요. 근데 좋지 않아요. 왜냐면 아동은 그 놀이예요.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을 투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10번 중에 10번 다는 아니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두려움, 자기가 생각하는 안 좋은 감정들을 어떤 대상으로 투사해서 그걸 무찌르는 행위를 놀이를 통해 순화하는 그런 놀이를 하고 있는데 엄마가 그거를 바꿔내는 거죠. 살려줘, 도와줘, 예쁘게 포장하기 위해서 좋지 않아요. 그럼 그거대로 주시는 게 좋아요. 단지 그게 놀이라는 제한을 두시면 그걸로 이제 만족하는 세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놀이로 순화시키는 스트레스를 떨구는 방법, 물감놀이도 굉장히 좋아요. 많이 제가 제안드린 방법은 욕실에 아이가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대상을 그려보라고 하세요. 욕실에다가, 벽에다. 그리고 이제 아이와 같이 샤워기로 없애는 거예요. 뿌리면 물감은 지워지잖아요. 그런 놀이가 아이의 긴장을 이완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런 놀이들, 다른 데서는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풍선을 달아서 날려보내자 뭐 이렇게 그런 놀이를 하시기도 한데요. 그런 방법대로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어른 되면 저도 깜깜한 거 싫거든요. 네. 어때요? 네, 사실 아이들이 겁을 내는 상황이 생긴다면 당연히 아이와 대화를 나누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히 아이에게 아이의 감정에 대해서 그래 겁이 날 수 있지, 무서울 수 있어라고 인정해주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세요. 그거 별거 아니야. 그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거짓말이야. 있지 않아. 이런 태도는 아이에게 위로가 되지도 않고 아이에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추동이 생기지 않게 하는 그런 행동이시기 때문에 일단 아이의 감정을 저희가 받아들여주고 난 후에 근데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그래? 예를 들어서 어둠이라면 어두워서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그래라면 아이가 대답을 하겠죠. 귀신이 나타나서 날 잡아먹을 것 같아 라던가 아니면 뭐 도둑이 들어올 것 같아 여러 가지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상응하는 이제 대답을 해주시는 거죠. 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일어나게 되더라도 엄마 아빠가 안전하게 보호해 줄 거야 하고 사실 그걸 너무 길게 대화를 끊으시는 것보단 사실 아이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가 중요하거든요. 내가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해 줄 거라는 메시지를 딱 던져주신 후에 그것을 갈무리하도록 하셔야지 계속 얘기를 하시다 보면 늪으로 빠져들게 되시잖아요. 그러면 아이도 그 본질의 얘기를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열린 질문으로 아이에게 물어봐 주시고 그에 대한 대답을 충분히 들으신 후에 우리가 너희를 지켜주겠다는 안전한 대답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뭐냐면 아이가 내가 느끼는 두려움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게 만약에 무서움의 크기가 있다면 그게 뭐 이만큼이야? 뭐 이만큼이야 라든가 아니면 숫자로 말해볼래? 1이야? 2야? 3이야? 왜냐면 이 강도를 가르쳐 주시는 게 내가 3일 때는 무섭지만 4일 때는 뭐 이런 건 못하게 되는 거 5일 때는 아예 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자기에 대한 객관화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보통 부모님들 통칭해 버리세요. 그러니까 조그만 무서움도 큰 무서움도 통칭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에게 그걸 객관화하실 경험을 가르치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네가 3일 때는 이건 4의 일이 아니니까 3일 때는 우리 요거 한번 시도해 볼까? 라고 이렇게 트라이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객관화시키는 작업을 아이와 대화를 나누신 후에 그럼 예를 들어서 엄마가 너가 한 요 정도 무섭다고 하니까 3 정도라고 하니까 그럼 우리가 오늘 여기 어두운 방문을 열어보는 것까지만 같이 해볼까? 하고 그걸 한 달 정도 유지한 후에 그러면 이제 무서움이 얼마큼 줄어들었어? 라고 물으면 아이가 이 정도 됐어. 그러면 오늘은 어두운 방에 엄마랑 같이 들어가서 혼자 누워보는 것까지 해볼까? 라고 하면서 순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셔야지 그걸 그냥 통칭으로 해가지고 괜찮아 엄마랑 같이 있어줄 거야 하면서 불 딱 끄고 문 탁 닫고 누워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이렇게 예민한 아동들에겐 굉장히 힘든 그런 그렇겠네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내 아이를 두려움도 단계적으로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그거에 대한 대응 방법도 단계적으로 진행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문제를 해결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